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과 약물 치료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빌파이라는 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기본 모델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FDA 허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빌리파이의 치료 원칙,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약물 치료 지침서, 그 다음에 치료자 환자 관계의 중요성, 요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모델인데요. 기본 모델은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기본 모델이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기본 모델이기도 합니다. WHO의 모델이 신체, 정신, 사회 모델이죠. 그래서 신체적 건강, 안녕, 정신적 안녕, 사회적 안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영적인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녕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제 모델은, 신체, 정신, 사회, 영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약물 치료, 뭐, 바이오 피드백, 그 다음에 광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리 치료에서는 뭐, 정신 치료, 놀이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정신 분석, 분석 심리 이런 게 있고, 사회학의 부분에서는 가족 치료, 부부 치료, 집단 치료, 뭐 사회성 증진 치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뭐 종교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예술 치료, 독서 치료 이런 게 이제 영적인 치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약물 치료는 전체 아주 광범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분류는 뭐 크게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그다음에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뭐 인지기능, 뭐 기타 이런 약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도 정형, 비정형이 있는데 비정형 제2세대 또는 제3세대라고도 말을 하죠. 아리프라졸인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사용을 할 때 기본 고려사항인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DA는 미국 FDA도 있고 이제 한국 FDA도 있습니다. 뭐 양쪽의 허가를 다 받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약은 어떤 질환에 써도 좋다. 이런 이제 허가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약물부터 쓰는 게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물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환자한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일단 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은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 그죠? 증상이. 그래가지고 일상 생활에서 기능의 장애가 어느 정도 오는가.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될 테고요. 또 환자 자신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설득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환자한테서 약물을 써야 할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 쓰는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소아청소년, 성인기, 노인, 남녀, 임신 여부, 그죠? 또 질병, 다른 신체적인 어떤 질환이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나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이런 게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기에서 한 약이 되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린아이한테서 소아군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약을 쓸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임신과 뭐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그죠?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또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 분류는 FDA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A. A는 이제 전혀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B, C, D, X로 가면서 점차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B, C는 동물 위험성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또 인간 연구는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D에 가서는 인간에 있어서 그런 임신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는 한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약을 쓰는 것이 위험성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는 쓸 수도 있는 이런 약물을 카테고리 D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X는 뭐 절대로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니까 쓰지 말라는 이런 걸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또 약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약물이 남용이나 의존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스케줄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점차 이거는 이제 1에서 5로 가면서 그런 그 남용이나 의존의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1이 아주 높은 거죠.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이 가장 높은 거. 헤로인, 마약들이죠. 그죠? 마리화나, 뭐 엑스타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스케줄 2는 1보다는 떨어지지만 높은 거죠. 코카인, 메탄베타민, 메타돈, 데메롤 이런 약들이 속하죠. 그 다음에 스케줄 3에서는 중정도의 위험성인데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런 게 있고 스케줄 4에서 위험성은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석화에서 쓰는 약물들이 대개는 이제 스케줄 4에 속하는 약물들이 꽤 많습니다. 사낙스라든지 발륨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케줄 5는 뭐 4보다도 더 위험성이 낮은 거 그냥 진통제, 기침, 뭐 설사 일반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약이 이런 그 의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약을 쓰는 사람이 잘 알고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크게 원칙은 진단 중심으로 처방을 하는 게 있고 증상 중심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진단 중심으로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질환을 내리면은 조현병, 양극장애, 우울장애, 뭐 정신과에서 이제 가장 흔히 약물을 쓰는 그런 질환들인데요. 중증도달장애. 이 진단 내리면은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진단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약물을 결정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증상 중심인데요. 진단 기준으로 했다가도 또 그 진단에 비해서 수면 장애가 뭐 굉장히 심하다거나 불안증이 또 굉장히 나타난다거나 우울증이 또 엄청나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건 진단명이기도 하지만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증상이 아주 극심해서 환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증상에 대한 처방을 별도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개는 임상가들이 진단 중심의 처방과 증상 중심의 처방을 같이 이제 함께 고려를 해서 처방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아리피프라졸, 아빌리파이라는 약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이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약으로 연구를 좀 했고요. 또 결과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약물을 선택을 했고, 뭐 이 기본 원칙은 다른 약물에도 다 적용이 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클래스로 보면은 대개 이제 도파민계 세로토닌 요 양쪽에 작용을 하는데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파민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높을 땐 떨어뜨려주고 낮을 땐 올려주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만든 일방적인 게 아니죠.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에이티피칼한 거. 또 특별히 아리프라졸은 서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 딴 세컨 제너레이션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서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라는 말도 쓰죠. 뭐 또 흔히 그냥 세컨 제너레이션에 같이 포함시키기도 하죠. 또 무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일부에서는 무드 스테빌라이저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이런 약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FDA에서 어떤 허락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성인기에는 정신분열병의 수도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병에서 유지요법
유지요법에도 쓰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증에서 급성 조증 또는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매니아. 여기에서는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보조약품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나이는 10세 이상인 경우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의 유지요법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보조약품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우울증에서 보조약품으로, 이건 보조약품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신분열병이나 양극성 장애에서 급성 그 에지테이션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주사가 있거든요. 주사약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임상가들이 이제 흔히 쓰는,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상가의 경험에 의해서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쓸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양극성 장애에서 우울증에서 보조약품을 쓴다거나 조현병 외에 다른 정신병적인 상태들, 그 다음에 치매에서 행동장애, 그 다음에 충동조절장애와 관련된 거,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장애에서 원래 쓰는 약물이 있죠. SSRI가 있는데 그걸로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조약품으로 쓰는 이런 경우는 이제 FDA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임상가들이 상당히 흔히 시도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강화제, 도파민 2 리셉터에서 부분 강화제라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도파민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을 때는 도파민 분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항정신병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양성 증상에 호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UR 펑션이 있는 거죠. 그죠?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주고 또, 그러니까 이런 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성 증상, 인지 기능이 호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세로토닌 2A 리셉터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그 운동성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또 인지 기분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파민 그 2C, 그다음에 7 리셉터의 차단, 그다음에 세로토닌 1A 수용체의 부분 강화 작용에 의해서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우울 효과가 원래 항우울제에 의해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약품을 쓰는 건 이런 이제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요걸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약물의 농도에 따라서 얼만큼 리셉터가 프리오큐페이션 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도파민만 쓰는 경우에는 D2 리셉터가 완전히 그죠? 거기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할로페리돌인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게 차단을 하니까 그죠? 차단을 해버리니까 거의 그 리셉터의 기능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아레피프라졸은 도파민과 할로페리돌의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도파민을 쓰는 경우에 약물 농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아레피프라졸 쓰면 이제 조금씩 증가되는 건 하지만 도파민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자극이 없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작용하고의 관계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그 도파민 D2가 얼만큼 오큐페이션 되는, 얼만큼 이제 차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0% 이상이 차단이 되면 빨간색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부터 80%가 차단이 됐을 때는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 레벨을
유지를 하면은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임상적인 효과는 최대로 볼 수가 있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치료 효과를 그걸 나타내는데요. 아릴프라졸이 아주 적은 양에서는 치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1mg, 2mg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그램이 올라가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용량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높은 용량을 쓰는 게 효과를 빨리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다른 약물하고는 좀 비교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걸 나타내는 거죠. fast and high dose. 빠르게 용량을 올리는 게 가장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약물 투여를 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런 건데, 정신병적인 상태나 조증은 일주 내에 대개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지만 행동장애나 인지 기분 증상은 수주일이 지나야 나타날 수,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는 한 4 내지 6주 정도 관찰한 후에 약물의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음성 증상이나 인지 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쓰면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양성 증상에 대한 호전은 가져오지만 완전하게 양성 증상을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이나 인지 증상, 기분 증상, 공격적인 행동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현병 환자 증상의 약 3분의 1 정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그런 경우,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 15% 정도의 환자에서는 50 내지 60% 이상을 호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 적응도 잘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또 정기적인 대인관계도 아주 양호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슈퍼 리스폰더스, 어웨이크너스, 아주 반응이 최고로 좋은 이런 그룹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 증상도 약 50%는 그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양극성 장애 증상도 감소시켜주고 또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첫 에피소드죠. 그죠?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의 퍼스트 에피소드인 경우에는 증상이 안정된 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치료를 계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에피소드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치료 기간이 길어야지는 거의 평생 써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썼는데도 작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를 시도를 해야 되고, 2가지 이상을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크로자핀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옛날에 쓰던 할로페리도나 멜랄 이런 약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약이 나오기 전에 제 초기에 쓰던 그런 약물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그룹도 있으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약을 쓰다가 듣지 않으면은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약물이 잘 발견되지 않을 때는 발프레이트나 라모트리진 그런 걸로 함께 병합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드 오랄 약물로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요즘 이제 인젝션 주사약도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장기간 한 달, 2달씩 쓰는 이런 약물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이제 효과가 없을 때 함께 쓸 수 있는 약물들로는 발프로릭 애시드, 그 다음에 다른 무드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 토피라메이트, 리튬, 벤조다이제핀들 이런 약물 중에서 적절한 약을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병합 투여를 하는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검사들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측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중에도 BMI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들, 그 다음에 이상지질 혈증,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가족력이라든지 개인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개 이제 배꼽 부위에서 허리둘레, 허리둘레도 재고 혈압을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 그다음에 지방질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뭐 그런 거에 대한 조절 좀 해야 되겠죠. 영양 문제, 물리치료, 뭐 금연 등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치료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중 증가의 위험성이 있긴 한데 오히려 아이들인 경우에 위험성이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알피프라졸이 이런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나서 또 뭘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3개월마다 매달 1회 BMI를 체크를 하고, 그 후에는 3개월 동안에는 매달 하고, 그 후에는 적어도 3개월에 1회 정도 BMI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서는 매달 TG, 트리글라이세라이드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혈압, 공복 혈당, 공복 지방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 후에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물의 선택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백혈구가 감소가 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 이력에서 약물에 의해서 백혈구 감소증을 경험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첫 수개월은 자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밀리파이를 썼는데 백혈구 감소증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즉시 약물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디오디스카이네이즈 아주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주의해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I가 25에서 29.9인 경우에는 과다 체중이죠. 그 다음에 30이 넘어가면 비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전 FBS가 100에서 125 사이, 그 다음에 126이 넘어가면 당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죠, 그죠? 혈압도 140, 90 이상으로 하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제가 정상치, N이 정상치고 B는 경계, AB는 어브노멀입니다. 수치가 있으니까 이 수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약은 뭐 부작용이 없는 게 없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작용도 그 나타나는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용체가 차단되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죠. 알파1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차단되는 경우에는 어지러움증,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싱코프 같은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스트리아툼 내에서 도파민 D2 수용체가 부분 강화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아카티지아나 약물에 의한 파킨손이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의 D2 리셉터의 부분 강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너지아, 보미팅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되는 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체중 증가나 당뇨, 이상지질 혈증 이런 건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거긴 하지만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관찰되는 걸로는 어지러움증, 불면증, 아카티지아, 액티베이션, 너지아, 보미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변경시켰을 때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변비증, 그 다음에 두통, 무기력증, 그 다음에 또 불면증도 나타나지만 지나치게 진정이 되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디오디스카이네이즈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훨씬 위험성은 떨어지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중도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위험성은 있으니까 늘 자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더 조심해서 관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데이션, 진정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진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액티베이션, 행동이 더 활성화가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양쪽의 가능성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개는 가벼운 것들이 많으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고 또 조금 나타나더라도 wait 3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일정한 기간은 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일단 용량을 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에 따라 가지고 파킨소니즘 같은 거 나타나면 안티파킨소니아 드락이죠. 트렉스펜딜이나 아만타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티지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작용이기도 한데, 베타블로커나 베조다이제핀들 이런 약물을 같이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디비스카이네지아가 관찰될 때는 바르베나진, 두테트라베나진 이런 약물을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나 이상지방 혈증이 나타나는 이런 건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약물보다는 뭐 그런 그 물리치료나 다른 것들 식이 조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함께 쓰면은 예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안티사이코틱으로 약이 되는 그런 체중 증가는 이 약물을 같이 써서 예방을 했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뭐 봐서 이제 다른 약물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용량인데요. 대개 물론 이건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용량 범위입니다, 그죠? 조현병이나 조증인 경우에는 15, 30mg.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서 그걸 이제 보조 약물로 쓸 때는 2 그 비교적 소량으로도 잘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 내지 10mg. 자폐증에서 행동장애에 대해서는 5 내지 15. 틱장애에 대해서도 5 내지 20.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롱액팅이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300 내지 400mg을 한 번 맞으면은 한 달 정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2달 쓸 수 있는 이런 약물도 나와 있고, 외국에서는 꽤 연구가 되고 있는 약물인 것 같습니다. 제제는 이제 뭐 2mm, 5mm짜리 여러 가지가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봐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제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랄 솔루션도 있고 주사약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롱 액팅도 있고, 이건 이제 임상가들이 잘 보고 적절한 제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사망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제 과다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라든지 구토증 이런 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는 어떤가 이런 건데요.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역시 이제 조현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사용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장애에서 유지요법으로도 장기 복용이 허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장애들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수년씩 오랫동안 쓰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한 평가나 필요한 검사를 해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가, 약물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성은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죠? 이게 상태가 좋아져서 이렇게 서서히 줄여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약물을 거부를 한다거나 어떤 뭐 말하자면 처방하고는 관계없이 갑자기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동성 정지, 그러니까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굉장히 갑자기 훨씬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리바운드 사이코시스, 그죠? 근데 이럴 가능성은 다른 약물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갑자기 끊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끊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좀 있다가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반동성 정신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력학으로는 뭐 주로
사이토크롬 시스템 2D6나 3A4 이 요소가 작용을 하고요. 평균 반감기는 아밀파이는 75시간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볼라이트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이건 94시간. 이제 방한기가 아주 깁니다. 기니까 리바운드 사이코시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약물 작용이죠. 그래서 그런 그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그럼 대사가 안 될 테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저런 약물들, 네파주돈, 플루복사민, 플루옥세틴 이런 걸 같이 쓰면은 농도를 올릴 위험성이 있고, 또 오히려 그런 효소를 인듀스 그런 효소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이런 약물들이죠. 가왕제핀이 대표적인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사작용이 빨라지니까 레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약을 쓰더라도 레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약물을 같이 고렸을 때는 그 사항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혈압 약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레보도파나 도파민 아고니스트의 기능은 반대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근데 결코 뭐 그런 신장 질환이 있거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용량 조절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혈압을 떨어뜨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관찰하면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항고혈압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혈압의 체크를 주의 깊게 하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그런 어떤 그 장점이죠, 그죠? 잠재적인 그런 장점들은 뭐 정신증이나 다른 약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조현병, 양성장애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증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좀 떨어지니까 있긴 있어도, 그래서 저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1차적인 선택 약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이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지혈의 이상이, 지방의 이상이 있는 이런 환자들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 자체를 서서히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용량을 좀 올리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그 치료 용량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데이션, 이 작용이 있긴 하지만 다른 약물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세데이션이 걱정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세데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나이가 든 경우에는 그 용량을 적절하게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이런 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1차적으로 목표로 삼는 그런 증상들은 조현병에서 양성 증상 또는 음성 증상에도 프라이머리 타겟이 될 수가 있죠. 인지 기능도 호전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약물을 써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양성 증상에 비해서는 음성 증상이나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효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동장애, 우울증이나 조증에 있어서 무드가 계속 그 스테이블하지 안정이 안 될 때 보조 약물을 쓸 수도 있고요. 또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그때도 보조적인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타겟으로 잡는 건 이 5가지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